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지식과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짝이는 조명과 우람한 근육 뒤에 숨겨진 피트니스 산업의 그림자, 그리고 그 중심에 선 한 유명 유튜버의 논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지식 나눔에 동참해주시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가 널리 퍼지는 데 기여합니다.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최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운동 정보로 수백만 구독자의 신뢰를 받던 피트니스 유튜버 제프 니파드가 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올린 한 영상이 피트니스 커뮤니티 전체를 뒤흔든 것인데요. 논란이 거세지자 그는 논란을 해명하며라는 제목의 후속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이 영상은 단 10시간 만에 60만 뷰를 기록하고 순식간에 100만 뷰를 넘어설 정도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유튜버의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수많은 몸짱 인플루언서들의 몸이 과연 노력과 유전자의 산물인지 아니면 금지된 약물의 힘을 빌린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소위 내추럴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약물을 사용했는지 판단할 때 그저 눈으로 보이는 몸을 기준으로 삼곤 합니다. 사실상 그것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단서이기 때문이죠. 혈액 검사나 약물 테스트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 된 지 오래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내추럴과 약물 사용자를 구분하는 기준선이 저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 정도 몸은 충분히 내추럴로 가능하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언합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리버킹과 같은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는 원시적인 식단만으로 몸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매달 1,000만 원이 넘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죠.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인플루언서에 대한 대중의 불신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제프 니파드의 이번 영상은 그 불신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그는 영상에서 역사, 과학, 그리고 상식이라는 세 가지 도구를 사용해 스테로이드 없이 인간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최종 답변을 내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과연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의 논리를 하나씩 따라가며 그 안에 숨겨진 진실과 허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구, 역사입니다. 제프는 스테로이드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하면 그 이전 시대의 몸 좋은 사람들은 100% 내추럴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테스토스테론은 1935년에 처음 분리되었고 운동 능력 향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1952년 헬싱키 올림픽 때부터였다고 합니다. 당시 소련 역도 선수들이 갑자기 엄청난 기량을 선보이며 금메달을 휩쓸었는데 이것이 테스토스테론의 힘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디빌딩계에 본격적으로 스테로이드가 도입된 것은 1954년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제프는 1950년대 이전의 미국 보디빌더들은 약물을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시로 1947년에 스티브 리브스를 소개합니다. 사진 속 스티브 리브스는 21살의 나이에 키 185cm, 몸무게 97, 5kg, 체지방률은 약 10% 정도로 보입니다.
제프는 이 몸이 100% 내추럴로 만들어진 몸의 완벽한 예시이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정도 몸은 내추럴로 도달 가능하다고 동의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공식적인 기록이 전부일까요? 1940년대에 약물이 과학자들의 실험실에만 갇혀 있었고 그 누구도 비밀리에 접근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특히 스티브 리브스는 2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미 완성형에 가까운 몸을 가졌습니다. 보통 남성의 신체적 전성기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임을 감안할 때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가 영화배우로 활동하며 수많은 유명 인사들과 교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가 남들보다 먼저 신기술에 접근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제프는 극단적인 회의론자들을 위해 시대를 더 거슬러 올라가 테스토스테론이 분리되기도 전인 1897년의 인물 유진 샌도우를 소개합니다. 그는 현대 보디빌딩의 아버지로 불리며 미스터 올림피아 대회의 트로피가 바로 그의 모습을 본떠 만들어졌을 정도로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키 175cm에 몸무게 84kg, 체지방률 10% 정도의 몸을 가졌습니다. 제프는 샌도우의 시대에는 운동과학이나 영양학의 개념이 전무했고 훈련 방식도 매우 비효율적이었음을 지적합니다. 샌도우 스스로가 2에서 4kg 정도의 가벼운 무게로 운동하는 것을 최고라고 말했을 정도니까요. 따라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과학이 발전한 지금 현대인들은 당연히 샌도우보다 더 뛰어난 몸을 내추럴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리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유전적으로 특출난 사람들은 비효율적인 훈련으로도 평범한 사람들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점 또한 사실입니다. 이제 그는 두 번째 도구, 과학을 꺼내듭니다. 바로 제지방량 지수라는 개념입니다. FFMI는 체중에서 지방을 제외한 수치, 즉 근육, 뼈, 수분 등의 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근육질임을 의미합니다. 그는 1995년에 발표된 한 유명한 연구를 인용합니다. 이 연구는 74명의 내추럴 리프터와 83명의 약물 사용자들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내추럴 그룹의 FFMI는 대부분 25를 넘지 않았던 반면 약물 사용자 그룹은 상당수가 25를 초과했습니다. 이 연구는 FFMI 25분과 내추럴의 한계선이라는 통념을 만들어낸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 역시 치명적인 허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연구 참가자들이 스스로 나는 내추럴이다라고 말한 것을 그대로 믿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소변 검사를 통해 거짓말 여부를 확인했다고는 하지만 약물 사용자들이 소변 검사를 통과하는 방법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평생을 거짓말로 살아온 사람들이 익명의 연구를 위해 갑자기 정직해질 것이라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1995년 당시의 체지방 측정 기술은 지금보다 정확도가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변수들을 고려할 때 FFMI 25불라는 기준선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제프 스스로도 이 한계를 인정하며 일부 유전적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은 26이나 27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고 여지를 둡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논리는 심각한 모순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는 논란의 중심인물인 하산 후세인의 사례를 분석합니다. 하산은 3년 만에 180cm, 61kg의 마른 체형에서 83kg의 근육질 몸으로 변신했습니다. 3년간 순수 근육량만으로 약 22kg을 늘린 셈인데 이는 일반적인 내추럴의 성장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제프는 이에 대해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그가 초기에 약물을 사용했다가 끊었을 가능성.
다른 하나는 그가 운동 시작 전 극심한 저체중 상태였기 때문에 초기 성장 수치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입니다. 그는 후자를 지지하며 2008년 이탈리아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평균 FFMI가 19, 8이었다는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핫산의 시작 FFMI는 17이었으므로 그가 단순히 건강한 정상 체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체중이 급격히 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전형적인 데이터 체리피킹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가 인용한 연구는 20세부터 80세까지의 이탈리아 남성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캐나다인인 젊은 핫산의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 전혀 다른 인종과 폭넓은 연령대의 데이터를 가져와 끼워 맞춘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의 탈을 쓴 궤변에 가깝습니다. 더 큰 문제는 리버킹과의 비교에서 나타납니다. 그는 리버킹의 FFMI가 29에 달하고 가죽 같은 피부와 붉고 부은 얼굴 등 약물 부작용이 명백했기 때문에 가짜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반면 핫산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내 눈에 명백해 보이면 가짜, 그렇지 않으면 진짜일 수 있다는 식의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합니다. 이는 그가 처음에 비판했던 단순히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오류를 스스로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논리의 일관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세 번째 도구, 상식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키가 251cm인 가장 큰 사람도 있고 63cm인 가장 작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80억 인구 중에는 10억분의 1 확률의 일도 반드시 일어나며 근육량 역시 마찬가지라는 주장입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스테로이드 없이도 가장 근육질인 사람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는 19살에 FFMI 25, 0에 도달한 줄리안 피츠제럴드와 전설적인 보디빌더 로니 콜먼의 27살 시절 사진을 보여주며 이들이 바로 그 유전적 축복을 받은 사례라고 암시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위험한 논리입니다. 피트니스 업계에서는 몇 년 만에 평범한 몸에서 그리스 조각상 같은 몸으로 변신하는 유전적 괴물들이 3주에 한 번꼴로 나타납니다. 그들 모두가 10억분의 1 확률을 뚫고 나타난 특별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유전자라는 편리한 변명 뒤에 숨어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제프 니파드는 역사, 과학, 상식이라는 그럴듯한 도구를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데이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논리적 모순을 반복하며 의혹의 핵심을 교묘하게 피해갔습니다. 그는 결국 평균적인 남성은 FFMI 22에서 24 정도에 도달할 수 있으며 유전자가 좋다면 25까지도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결론을 내리고는 자신의 운동 앱을 홍보하며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과학적인 용어와 데이터의 향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면에 숨겨진 논리의 허점과 의도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길러야 합니다. 특히 이제 막 운동을 시작하는 젊은 세대들은 미디어가 보여주는 비현실적인 몸의 기준에 좌절하거나 쉬운 길을 택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한때 과학적 탐구의 상징이었던 한 유튜버의 몰락은 결국 신뢰의 문제로 기결됩니다. 화면 속 인물이 제시하는 정보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내추럴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지식과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짝이는 조명과 우람한 근육 뒤에 숨겨진 피트니스 산업의 그림자, 그리고 그 중심에 선 한 유명 유튜버의 논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지식 나눔에 동참해주시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가 널리 퍼지는 데 기여합니다.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최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운동 정보로 수백만 구독자의 신뢰를 받던 피트니스 유튜버 제프 니파드가 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올린 한 영상이 피트니스 커뮤니티 전체를 뒤흔든 것인데요. 논란이 거세지자 그는 논란을 해명하며라는 제목의 후속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이 영상은 단 10시간 만에 60만 뷰를 기록하고 순식간에 100만 뷰를 넘어설 정도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유튜버의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수많은 몸짱 인플루언서들의 몸이 과연 노력과 유전자의 산물인지 아니면 금지된 약물의 힘을 빌린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소위 내추럴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약물을 사용했는지 판단할 때 그저 눈으로 보이는 몸을 기준으로 삼곤 합니다. 사실상 그것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단서이기 때문이죠. 혈액 검사나 약물 테스트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 된 지 오래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내추럴과 약물 사용자를 구분하는 기준선이 저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 정도 몸은 충분히 내추럴로 가능하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언합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리버킹과 같은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는 원시적인 식단만으로 몸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매달 1,000만 원이 넘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죠.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인플루언서에 대한 대중의 불신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제프 니파드의 이번 영상은 그 불신의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그는 영상에서 역사, 과학, 그리고 상식이라는 세 가지 도구를 사용해 스테로이드 없이 인간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최종 답변을 내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과연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의 논리를 하나씩 따라가며 그 안에 숨겨진 진실과 허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구, 역사입니다. 제프는 스테로이드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하면 그 이전 시대의 몸 좋은 사람들은 100% 내추럴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테스토스테론은 1935년에 처음 분리되었고 운동 능력 향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1952년 헬싱키 올림픽 때부터였다고 합니다. 당시 소련 역도 선수들이 갑자기 엄청난 기량을 선보이며 금메달을 휩쓸었는데 이것이 테스토스테론의 힘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디빌딩계에 본격적으로 스테로이드가 도입된 것은 1954년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제프는 1950년대 이전의 미국 보디빌더들은 약물을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시로 1947년에 스티브 리브스를 소개합니다. 사진 속 스티브 리브스는 21살의 나이에 키 185cm, 몸무게 97, 5kg, 체지방률은 약 10% 정도로 보입니다. 제프는 이 몸이 100% 내추럴로 만들어진 몸의 완벽한 예시이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정도 몸은 내추럴로 도달 가능하다고 동의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공식적인 기록이 전부일까요? 1940년대에 약물이 과학자들의 실험실에만 갇혀 있었고 그 누구도 비밀리에 접근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특히 스티브 리브스는 2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미 완성형에 가까운 몸을 가졌습니다. 보통 남성의 신체적 전성기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임을 감안할 때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가 영화배우로 활동하며 수많은 유명 인사들과 교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가 남들보다 먼저 신기술에 접근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제프는 극단적인 회의론자들을 위해 시대를 더 거슬러 올라가 테스토스테론이 분리되기도 전인 1897년의 인물 유진 샌도우를 소개합니다. 그는 현대 보디빌딩의 아버지로 불리며 미스터 올림피아 대회의 트로피가 바로 그의 모습을 본떠 만들어졌을 정도로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키 175cm의 몸무게 84kg, 체지방률 10% 정도의 몸을 가졌습니다. 제프는 샌도우의 시대에는 운동과학이나 영양학의 개념이 전무했고 훈련 방식도 매우 비효율적이었음을 지적합니다. 샌도우 스스로가 2에서 4kg 정도의 가벼운 무게로 운동하는 것을 최고라고 말했을 정도니까요. 따라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과학이 발전한 지금 현대인들은 당연히 샌도우보다 더 뛰어난 몸을 내추럴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리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유전적으로 특출난 사람들은 비효율적인 훈련으로도 평범한 사람들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점 또한 사실입니다. 이제 그는 두 번째 도구, 과학을 꺼내듭니다. 바로 제지방량 지수라는 개념입니다. FFMI는 체중에서 지방을 제외한 수치, 즉 근육, 뼈, 수분 등의 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근육질임을 의미합니다. 그는 1995년에 발표된 한 유명한 연구를 인용합니다. 이 연구는 74명의 내추럴 리프터와 83명의 약물 사용자들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내추럴 그룹의 FFMI는 대부분 25를 넘지 않았던 반면 약물 사용자 그룹은 상당수가 25를 초과했습니다. 이 연구는 FFMI 25분가 내추럴의 한계선이라는 통념을 만들어낸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 역시 치명적인 허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연구 참가자들이 스스로 나는 내추럴이다라고 말한 것을 그대로 믿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소변 검사를 통해 거짓말 여부를 확인했다고는 하지만 약물 사용자들이 소변 검사를 통과하는 방법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평생을 거짓말로 살아온 사람들이 익명의 연구를 위해 갑자기 정직해질 것이라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1995년 당시의 체지방 측정 기술은 지금보다 정확도가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변수들을 고려할 때 FFMI 25분라는 기준선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제프 스스로도 이 한계를 인정하며 일부 유전적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은 26이나 27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고 여지를 둡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논리는 심각한 모순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는 논란의 중심인물인 하산 후세인의 사례를 분석합니다. 하산은 3년 만에 180cm, 61kg의 마른 체형에서 83kg의 근육질 몸으로 변신했습니다. 3년간 순수 근육량만으로 약 22kg을 늘린 셈인데 이는 일반적인 내추럴의 성장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제프는 이에 대해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그가 초기에 약물을 사용했다가 끊었을 가능성. 다른 하나는 그가 운동 시작 전 극심한 저체중 상태였기 때문에 초기 성장 수치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입니다. 그는 후자를 지지하며 2008년 이탈리아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평균 FFMI가 19, 8이었다는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하산의 시작 FFMI는 17이었으므로 그가 단순히 건강한 정상 체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체중이 급격히 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전형적인 데이터 체리피킹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가 인용한 연구는 20세부터 80세까지의 이탈리아 남성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캐나다인인 젊은 핫산의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 전혀 다른 인종과 폭넓은 연령대의 데이터를 가져와 끼워 맞춘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의 탈을 쓴 궤변에 가깝습니다. 더 큰 문제는 리버킹과의 비교에서 나타납니다. 그는 리버킹의 FFMI가 29에 달하고 가죽 같은 피부와 붉고 부은 얼굴 등 약물 부작용이 명백했기 때문에 가짜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반면 핫산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내 눈에 명백해 보이면 가짜, 그렇지 않으면 진짜일 수 있다는 식의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합니다. 이는 그가 처음에 비판했던 단순히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오류를 스스로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논리의 일관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세 번째 도구, 상식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키가 251cm인 가장 큰 사람도 있고 63cm인 가장 작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80억 인구 중에는 10억분의 1 확률의 일도 반드시 일어나며 근육량 역시 마찬가지라는 주장입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스테로이드 없이도 가장 근육질인 사람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는 19살에 FFMI 25, 0에 도달한 줄리안 피츠제럴드와 전설적인 보디빌더 로니 콜먼의 27살 시절 사진을 보여주며 이들이 바로 그 유전적 축복을 받은 사례라고 암시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위험한 논리입니다. 피트니스 업계에서는 몇 년 만에 평범한 몸에서 그리스 조각상 같은 몸으로 변신하는 유전적 괴물들이 3주에 한 번꼴로 나타납니다. 그들 모두가 10억분의 1 확률을 뚫고 나타난 특별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유전자라는 편리한 변명 뒤에 숨어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제프 니파드는 역사, 과학, 상식이라는 그럴듯한 도구를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데이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논리적 모순을 반복하며 의혹의 핵심을 교묘하게 피해갔습니다. 그는 결국 평균적인 남성은 FFMI 22에서 24 정도에 도달할 수 있으며 유전자가 좋다면 25까지도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결론을 내리고는 자신의 운동 앱을 홍보하며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과학적인 용어와 데이터의 향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면에 숨겨진 논리의 허점과 의도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길러야 합니다. 특히 이제 막 운동을 시작하는 젊은 세대들은 미디어가 보여주는 비현실적인 몸의 기준에 좌절하거나 쉬운 길을 택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한때 과학적 탐구의 상징이었던 한 유튜버의 몰락은 결국 신뢰의 문제로 기결됩니다. 화면 속 인물이 제시하는 정보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내추럴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지식과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짝이는 조명과 우람한 근육 뒤에 숨겨진 피트니스 산업의 그림자, 그리고 그 중심에 선 한 유명 유튜버의 논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지식 나눔에 동참해주시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가 널리 퍼지는 데 기여합니다.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최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운동 정보로 수백만 구독자의 신뢰를 받던 피트니스 유튜버 제프 니파드가 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올린 한 영상이
피트니스 커뮤니티 전체를 뒤흔든 것인데요. 논란이 거세지자 그는 논란을 해명하며라는 제목의 후속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이 영상은 단 10시간 만에 60만 뷰를 기록하고 순식간에 100만 뷰를 넘어설 정도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유튜버의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수많은 몸짱 인플루언서들의 몸이 과연 노력과 유전자의 산물인지 아니면 금지된 약물의 힘을 빌린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소위 내추럴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약물을 사용했는지 판단할 때 그저 눈으로 보이는 몸을 기준으로 삼곤 합니다. 사실상 그것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단서이기 때문이죠. 혈액 검사나 약물 테스트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 된 지 오래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내추럴과 약물 사용자를 구분하는 기준선이 저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 정도 몸은 충분히 내추럴로 가능하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언합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리버킹과 같은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는 원시적인 식단만으로 몸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매달 1,000만 원이 넘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죠.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인플루언서에 대한 대중의 불신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제프 니파드의 이번 영상은 그 불신의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그는 영상에서 역사, 과학, 그리고 상식이라는 세 가지 도구를 사용해 스테로이드 없이 인간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최종 답변을 내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과연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의 논리를 하나씩 따라가며 그 안에 숨겨진 진실과 허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구, 역사입니다. 제프는 스테로이드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하면 그 이전 시대의 몸 좋은 사람들은 100% 내추럴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테스토스테론은 1935년에 처음 분리되었고 운동 능력 향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1952년 헬싱키 올림픽 때부터였다고 합니다. 당시 소련 역도 선수들이 갑자기 엄청난 기량을 선보이며 금메달을 휩쓸었는데 이것이 테스토스테론의 힘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디빌딩계에 본격적으로 스테로이드가 도입된 것은 1954년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제프는 1950년대 이전의 미국 보디빌더들은 약물을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시로 1947년에 스티브 리브스를 소개합니다. 사진 속 스티브 리브스는 21살의 나이에 키 185cm, 몸무게 97, 5kg, 체지방률은 약 10% 정도로 보입니다. 제프는 이 몸이 100% 내추럴로 만들어진 몸의 완벽한 예시이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정도 몸은 내추럴로 도달 가능하다고 동의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공식적인 기록이 전부일까요? 1940년대에 약물이 과학자들의 실험실에만 갇혀 있었고 그 누구도 비밀리에 접근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특히 스티브 리브스는 2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미 완성형에 가까운 몸을 가졌습니다. 보통 남성의 신체적 전성기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임을 감안할 때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가 영화배우로 활동하며 수많은 유명 인사들과 교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가 남들보다 먼저 신기술에 접근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제프는 극단적인 회의론자들을 위해 시대를 더 거슬러 올라가 테스토스테론이 분리되기도 전인 1897년의 인물 유진 샌도우를 소개합니다. 그는 현대 보디빌딩의 아버지로 불리며 미스터 올림피아 대회의 트로피가 바로 그의 모습을 본떠 만들어졌을 정도로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키 175cm의 몸무게 84kg, 체지방률 10% 정도의 몸을 가졌습니다. 제프는 샌도우의 시대에는 운동과학이나 영양학의 개념이 전무했고 훈련 방식도 매우 비효율적이었음을 지적합니다. 샌도우 스스로가 2에서 4kg 정도의 가벼운 무게로 운동하는 것을 최고라고 말했을 정도니까요. 따라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과학이 발전한 지금 현대인들은 당연히 샌도우보다 더 뛰어난 몸을 내추럴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리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유전적으로 특출난 사람들은 비효율적인 훈련으로도 평범한 사람들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점 또한 사실입니다. 이제 그는 두 번째 도구, 과학을 꺼내듭니다. 바로 제지방량 지수라는 개념입니다. FFMI는 체중에서 지방을 제외한 수치, 즉 근육, 뼈, 수분 등의 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근육질임을 의미합니다. 그는 1995년에 발표된 한 유명한 연구를 인용합니다. 이 연구는 74명의 내추럴 리프터와 83명의 약물 사용자들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내추럴 그룹의 FFMI는 대부분 25를 넘지 않았던 반면 약물 사용자 그룹은 상당수가 25를 초과했습니다. 이 연구는 FFMI 25분가 내추럴의 한계선이라는 통념을 만들어낸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 역시 치명적인 허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연구 참가자들이 스스로 나는 내추럴이다라고 말한 것을 그대로 믿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소변 검사를 통해 거짓말 여부를 확인했다고는 하지만 약물 사용자들이 소변 검사를 통과하는 방법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평생을 거짓말로 살아온 사람들이 익명의 연구를 위해 갑자기 정직해질 것이라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1995년 당시의 체지방 측정 기술은 지금보다 정확도가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변수들을 고려할 때 FFMI 25분라는 기준선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제프 스스로도 이 한계를 인정하며 일부 유전적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은 26이나 27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고 여지를 둡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논리는 심각한 모순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는 논란의 중심인물인 하산 후세인의 사례를 분석합니다. 하산은 3년 만에 180cm, 61kg의 마른 체형에서 83kg의 근육질 몸으로 변신했습니다. 3년간 순수 근육량만으로 약 22kg을 늘린 셈인데 이는 일반적인 내추럴의 성장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제프는 이에 대해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그가 초기에 약물을 사용했다가 끊었을 가능성. 다른 하나는 그가 운동 시작 전 극심한 저체중 상태였기 때문에 초기 성장 수치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입니다. 그는 후자를 지지하며 2008년 이탈리아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평균 FFMI가 19, 8이었다는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하산의 시작 FFMI는 17이었으므로 그가 단순히 건강한 정상 체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체중이 급격히 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전형적인 데이터 체리피킹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가 인용한 연구는 20세부터 80세까지의 이탈리아 남성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캐나다인인 젊은 하산의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 전혀 다른 인종과 폭넓은 연령대의 데이터를 가져와 끼워 맞춘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의 탈을 쓴 궤변에 가깝습니다. 더 큰 문제는 리버킹과의 비교에서 나타납니다. 그는 리버킹의 FFMI가 29에 달하고 가죽 같은 피부와 붉고 부은 얼굴 등 약물 부작용이 명백했기 때문에 가짜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반면 하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내 눈에 명백해 보이면 가짜, 그렇지 않으면 진짜일 수 있다는 식의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합니다. 이는 그가 처음에 비판했던 단순히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오류를 스스로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논리의 일관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세 번째 도구, 상식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키가 251cm인 가장 큰 사람도 있고 63cm인 가장 작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80억 인구 중에는 10억분의 1 확률의 일도 반드시 일어나며 근육량 역시 마찬가지라는 주장입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스테로이드 없이도 가장 근육질인 사람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는 19살에 FFMI 25, 0에 도달한 줄리안 피츠제럴드와 전설적인 보디빌더 로니 콜먼의 27살 시절 사진을 보여주며 이들이 바로 그 유전적 축복을 받은 사례라고 암시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위험한 논리입니다. 피트니스 업계에서는 몇 년 만에 평범한 몸에서 그리스 조각상 같은 몸으로 변신하는 유전적 괴물들이 3주에 한 번꼴로 나타납니다. 그들 모두가 10억분의 1 확률을 뚫고 나타난 특별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유전자라는 편리한 변명 뒤에 숨어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제프 니파드는 역사, 과학, 상식이라는 그럴듯한 도구를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데이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논리적 모순을 반복하며 의혹의 핵심을 교묘하게 피해갔습니다. 그는 결국 평균적인 남성은 FFMI 22에서 24 정도에 도달할 수 있으며 유전자가 좋다면 25까지도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결론을 내리고는 자신의 운동 앱을 홍보하며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과학적인 용어와 데이터의 향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면에 숨겨진 논리의 허점과 의도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길러야 합니다. 특히 이제 막 운동을 시작하는 젊은 세대들은 미디어가 보여주는 비현실적인 몸의 기준에 좌절하거나 쉬운 길을 택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한때 과학적 탐구의 상징이었던 한 유튜버의 몰락은 결국 신뢰의 문제로 기결됩니다. 화면 속 인물이 제시하는 정보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내추럴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지식과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짝이는 조명과 우람한 근육 뒤에 숨겨진 피트니스 산업의 그림자, 그리고 그 중심에 선 한 유명 유튜버의 논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지식 나눔에 동참해주시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가 널리 퍼지는 데 기여합니다.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최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운동 정보로 수백만 구독자의 신뢰를 받던 피트니스 유튜버 제프 니파드가 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올린 한 영상이 피트니스 커뮤니티 전체를 뒤흔든 것인데요. 논란이 거세지자 그는 논란을 해명하며라는 제목의 후속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이 영상은 단 10시간 만에 60만 뷰를 기록하고 순식간에 100만 뷰를 넘어설 정도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유튜버의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수많은 몸짱 인플루언서들의 몸이 과연 노력과 유전자의 산물인지 아니면 금지된 약물의 힘을 빌린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소위 내추럴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약물을 사용했는지 판단할 때 그저 눈으로 보이는 몸을 기준으로 삼곤 합니다. 사실상 그것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단서이기 때문이죠. 혈액 검사나 약물 테스트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 된 지 오래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내추럴과 약물 사용자를 구분하는 기준선이 저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 정도 몸은 충분히 내추럴로 가능하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언합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리버킹과 같은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는 원시적인 식단만으로 몸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매달 1,000만 원이 넘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죠.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인플루언서에 대한 대중의 불신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제프 니파드의 이번 영상은 그 불신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그는 영상에서 역사, 과학, 그리고 상식이라는 세 가지 도구를 사용해 스테로이드 없이 인간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최종 답변을 내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과연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의 논리를 하나씩 따라가며 그 안에 숨겨진 진실과 허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구, 역사입니다. 제프는 스테로이드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하면 그 이전 시대의 몸 좋은 사람들은 100% 내추럴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테스토스테론은 1935년에 처음 분리되었고 운동 능력 향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1952년 헬싱키 올림픽 때부터였다고 합니다. 당시 소련 역도 선수들이 갑자기 엄청난 기량을 선보이며 금메달을 휩쓸었는데 이것이 테스토스테론의 힘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디빌딩계에 본격적으로 스테로이드가 도입된 것은 1954년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제프는 1950년대 이전의 미국 보디빌더들은 약물을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시로 1947년에 스티브 리브스를 소개합니다. 사진 속 스티브 리브스는 21살의 나이에 키 185cm, 몸무게 97, 5kg, 체지방률은 약 10% 정도로 보입니다. 제프는 이 몸이 100% 내추럴로 만들어진 몸의 완벽한 예시이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정도 몸은 내추럴로 도달 가능하다고 동의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공식적인 기록이 전부일까요? 1940년대에 약물이 과학자들의 실험실에만 갇혀 있었고 그 누구도 비밀리에 접근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특히 스티브 리브스는 2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미 완성형에 가까운 몸을 가졌습니다. 보통 남성의 신체적 전성기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임을 감안할 때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가 영화배우로 활동하며 수많은 유명 인사들과 교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가 남들보다 먼저 신기술에 접근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제프는 극단적인 회의론자들을 위해 시대를 더 거슬러 올라가 테스토스테론이 분리되기도 전인 1897년의 인물 유진 샌도우를 소개합니다. 그는 현대 보디빌딩의 아버지로 불리며 미스터 올림피아 대회의 트로피가 바로 그의 모습을 본떠 만들어졌을 정도로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키 175cm에 몸무게 84kg, 체지방률 10% 정도의 몸을 가졌습니다.
제프는 샌도우의 시대에는 운동과학이나 영양학의 개념이 전무했고 훈련 방식도 매우 비효율적이었음을 지적합니다. 샌도우 스스로가 2에서 4kg 정도의 가벼운 무게로 운동하는 것을 최고라고 말했을 정도니까요. 따라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과학이 발전한 지금 현대인들은 당연히 샌도우보다 더 뛰어난 몸을 내추럴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리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유전적으로 특출난 사람들은 비효율적인 훈련으로도 평범한 사람들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점 또한 사실입니다. 이제 그는 두 번째 도구, 과학을 꺼내듭니다. 바로 제지방량 지수라는 개념입니다. FFMI는 체중에서 지방을 제외한 수치, 즉 근육, 뼈, 수분 등의 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근육질임을 의미합니다. 그는 1995년에 발표된 한 유명한 연구를 인용합니다. 이 연구는 74명의 내추럴 리프터와 83명의 약물 사용자들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내추럴 그룹의 FFMI는 대부분 25를 넘지 않았던 반면 약물 사용자 그룹은 상당수가 25를 초과했습니다. 이 연구는 FFMI 25분과 내추럴의 한계선이라는 통념을 만들어낸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 역시 치명적인 허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연구 참가자들이 스스로 나는 내추럴이다라고 말한 것을 그대로 믿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소변 검사를 통해 거짓말 여부를 확인했다고는 하지만 약물 사용자들이 소변 검사를 통과하는 방법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평생을 거짓말로 살아온 사람들이 익명의 연구를 위해 갑자기 정직해질 것이라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1995년 당시의 체지방 측정 기술은 지금보다 정확도가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변수들을 고려할 때 FFMI 25불라는 기준선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제프 스스로도 이 한계를 인정하며 일부 유전적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은 26이나 27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고 여지를 둡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논리는 심각한 모순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는 논란의 중심인물인 하산 후세인의 사례를 분석합니다. 하산은 3년 만에 180cm, 61kg의 마른 체형에서 83kg의 근육질 몸으로 변신했습니다. 3년간 순수 근육량만으로 약 22kg을 늘린 셈인데 이는 일반적인 내추럴의 성장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제프는 이에 대해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그가 초기에 약물을 사용했다가 끊었을 가능성. 다른 하나는 그가 운동 시작 전 극심한 저체중 상태였기 때문에 초기 성장 수치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입니다. 그는 후자를 지지하며 2008년 이탈리아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평균 FFMI가 19, 8이었다는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하산의 시작 FFMI는 17이었으므로 그가 단순히 건강한 정상 체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체중이 급격히 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전형적인 데이터 체리피킹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가 인용한 연구는 20세부터 80세까지의 이탈리아 남성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캐나다인인 젊은 하산의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 전혀 다른 인종과 폭넓은 연령대의 데이터를 가져와 끼워 맞춘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의 탈을 쓴 궤변에 가깝습니다. 더 큰 문제는 리버킹과의 비교에서 나타납니다. 그는 리버킹의 FFMI가 29에 달하고 가죽 같은 피부와 붉고 부은 얼굴 등 약물 부작용이 명백했기 때문에 가짜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반면 하산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내 눈에 명백해 보이면 가짜, 그렇지 않으면 진짜일 수 있다는 식의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합니다.
이는 그가 처음에 비판했던 단순히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오류를 스스로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논리의 일관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세 번째 도구, 상식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키가 251cm인 가장 큰 사람도 있고 63cm인 가장 작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80억 인구 중에는 10억분의 1 확률의 일도 반드시 일어나며 근육량 역시 마찬가지라는 주장입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스테로이드 없이도 가장 근육질인 사람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는 19살에 FFMI 25, 0에 도달한 줄리안 피츠제럴드와 전설적인 보디빌더 로니 콜먼의 27살 시절 사진을 보여주며 이들이 바로 그 유전적 축복을 받은 사례라고 암시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위험한 논리입니다. 피트니스 업계에서는 몇 년 만에 평범한 몸에서 그리스 조각상 같은 몸으로 변신하는 유전적 괴물들이 3주에 한 번꼴로 나타납니다. 그들 모두가 10억분의 1 확률을 뚫고 나타난 특별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유전자라는 편리한 변명 뒤에 숨어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제프 니파드는 역사, 과학, 상식이라는 그럴듯한 도구를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데이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논리적 모순을 반복하며 의혹의 핵심을 교묘하게 피해갔습니다. 그는 결국 평균적인 남성은 FFMI 22에서 24 정도에 도달할 수 있으며 유전자가 좋다면 25까지도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결론을 내리고는 자신의 운동 앱을 홍보하며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과학적인 용어와 데이터의 향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면에 숨겨진 논리의 허점과 의도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길러야 합니다. 특히 이제 막 운동을 시작하는 젊은 세대들은 미디어가 보여주는 비현실적인 몸의 기준에 좌절하거나 쉬운 길을 택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한때 과학적 탐구의 상징이었던 한 유튜버의 몰락은 결국 신뢰의 문제로 기결됩니다. 화면 속 인물이 제시하는 정보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내추럴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지식과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짝이는 조명과 우람한 근육 뒤에 숨겨진 피트니스 산업의 그림자, 그리고 그 중심에 선 한 유명 유튜버의 논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지식 나눔에 동참해주시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가 널리 퍼지는 데 기여합니다.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최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운동 정보로 수백만 구독자의 신뢰를 받던 피트니스 유튜버 제프 니파드가 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올린 한 영상이 피트니스 커뮤니티 전체를 뒤흔든 것인데요. 논란이 거세지자 그는 논란을 해명하며라는 제목의 후속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이 영상은 단 10시간 만에 60만 뷰를 기록하고 순식간에 100만 뷰를 넘어설 정도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유튜버의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수많은 몸짱 인플루언서들의 몸이 과연 노력과 유전자의 산물인지 아니면 금지된 약물의 힘을 빌린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소위 내추럴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약물을 사용했는지 판단할 때 그저 눈으로 보이는 몸을 기준으로 삼곤 합니다.
사실상 그것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단서이기 때문이죠. 혈액 검사나 약물 테스트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 된 지 오래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내추럴과 약물 사용자를 구분하는